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 드라마입니다. 출연자의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명은 가명을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의 소통도 가능하시니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명화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명태조림 장사로 1년에 12억씩 벌고 있는 사장이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평양의 좁디 좁은 합숙소 마룻바닥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래 평양 여자축구계에서 미친 개로 유명했거든요. 오늘은 그 미친 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우리 집은 평양 외곽 모란봉 근처에 있는 그야말로 쥐구멍 같은 단칸방이었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생활은 늘 어려웠어요. 우리 남매 배는 늘 반쯤 비어 있었죠. 저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골목에서 공만 찼어요. 공이라고 해봤자 헌 양말을 동그랗게 뭉쳐서 노끈으로 감은 거였지만 제 손에만 쥐어지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명화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저는 골목에서 공을 차고 있었어요. 골목 담벼락을 향해 공을 차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튕겨 나왔어요. 그 소리가 좋아서, 그 느낌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잊었죠. 인연이 진짜. 어머니는 결국 빗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뛰어나왔어요. 계집애가 무슨 축구를 차. 당장 들어와서 밥 먹어. 싫어요. 나 공 더 차야 돼요. 어머님은 결국 빗자루로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따끔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양말 뭉치공을 품에 꼭 안고 어머니를 노려봤죠. 이걸 진짜. 너 오빠처럼 공부나 해. 여자가 무슨 공을 차고 다녀. 어머니는 그날도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10살이 됐을 때 저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축구 꼬마였어요. 남자애들도 저를 이기지 못했죠. 제가 공을 잡으면 아무도 못 빼앗아 갔어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그냥 공에 대한 집착이 달랐던 거예요. 야, 리명아. 저기 보름산 학교 애들이랑 붙자. 좋아. 가자. 저는 남자애들 틈에 끼어서 축구를 했어요.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까져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훈장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동네 체육지도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4.25 체육단 시험 한번 봐볼래? 4.25 체육단. 북한에서 운동선수들이 꿈꾸는 최고의 무대였죠. 거기 들어가면 밥도 제대로 먹고 좋은 운동복도 입고 무엇보다 평생 축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진짜요? 제가 거기 갈 수 있어요? 네 실력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어머니가 허락할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축구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 나 4.25 체육단 시험 보고 싶어요. 저는 저녁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뭐? 4.25 체육단이요. 거기 들어가면 축구선수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잘한다고 시험 한번 보라고 했어요. 명화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정신 차려라. 계집애가 무슨 축구야. 너 오빠 봐라. 대학 가려고 밤새 공부하잖아.
너도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직장 잡아야지. 싫어요. 나는 축구할래요. 2년이 진짜 탁! 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불끈 쥐고 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엄마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나는 축구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닥쳐.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저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3일 후 어머니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명아야, 어머니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가면 알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시내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한참을 걸어가니까 군인 숙소가 즐비한 지역이 나왔죠. 쇠 냄새가 났어요. 총기름 냄새랑 뭔가 차가운 느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해. 어머니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낡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1층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죠. 똑똑똑.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남자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 안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줄쯤 돼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죠. 투스타 동지님, 저희 딸 좀 봐주십시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투스타? 북한에서 소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죠. 앉으시오. 점쟁이 군관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이 계집애가? 네, 동지님. 얘가 자꾸 축구를 하겠다고 난리예요. 제가 말려도 듣질 않고, 그래서 동지님께서 봐주시면 얘가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점쟁이 군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저한테 손짓을 했어요. 이리 와봐라.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군관 앞으로 다가갔죠. 군관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거칠고 차가웠어요. 그는 한참 동안 제 손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게 무슨, 그는 제 손을 놓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뭔가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군관을 바라봤어요. 동지님 어떻습니까? 군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동무, 이년은 역마살이 하늘로 뻗쳤소. 역마살이요? 그래. 이년은 평생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팔자요. 그런데 그냥 역마살이 아니라 군관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요. 이년은 비행기를 2번 탈 팔자요. 네. 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되물었어요. 비행기? 1983년 평양에서 비행기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고 죽는 게 당연했죠. 비행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요. 2년의 송금을 보시오. 이 생명선이 2번 꺾여 있소. 한 번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한 번은 군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또 한 번은 뭡니까? 또 한 번은 2년이 직접 알게 될 거요. 아무튼 2년은 막을 수 있는 팔자가 아니오. 2년이 축구를 하겠다면 하게 내버려 두시오. 그게 2년의 운명이니까. 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운명을 거스르면 더 큰 화가 닥치오.
인연은 축구공을 잡고 태어난 년이요. 억지로 막으면 인연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 그냥 두시오. 대신 군관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축구를 할 거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내 운명은 그라운드 위에 있으니까. 네.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죠. 한참을 걷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명아야, 너 정말 축구하고 싶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축구가 너무 좋아요. 공만 차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 아버지도 고집이 세셨는데 너도 똑같구나.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너 사이오 체육단 시험 보게 해줄게. 대신 약속해라. 거기 들어가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비행기를 2번 탈 계집애의 운명이 시작된 거죠. 2주 후 사이오 체육단 시험장. 시험날이 왔어요. 평양 능라도에 있는 사이오 체육단 훈련장. 거기는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큰 축구 그라운드였어요. 잔디가 푸르게 깔려 있고 골대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후보생들, 집합, 코치 동지가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꼬마 선수들이 30명쯤 됐어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었고 여자애들은 몇 명 없었어요. 계집애가 왜 여기 왔어? 옆에 있던 남자애가 비웃었어요. 닥쳐. 너보다 내가 더 잘해. 뭐? 시험 끝나고 보면 알아.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시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드리블, 패스, 슈팅.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남자애들이 저를 밀쳐도 넘어뜨려도 저는 다시 일어나서 공을 쫓았죠. 저 계집애 좀 봐라. 와, 진짜 독하네. 코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험이 끝나고 코치 동지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합격자 명단을 부르겠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김성철, 박철수, 리명아. 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합격이었어요. 저는 사이오 체육단 여자 축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사이오 체육단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명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 나 꼭 유명한 선수 될게요. 그래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래, 고맙구나.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2번 탈 팔자라고 했지? 아직 비행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10살 꼬마였지만 저는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비행기는 제가 축구선수로 성공해서 타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비행기는 대체 뭘까? 그건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훨씬 나중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알게 됐죠. 두 번째 비행기는 제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는 걸. 사이오 체육단에서의 첫날,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새 유니폼을 받았거든요. 새하얀 티셔츠에 새까만 반바지, 그리고 빨간 줄 2개가 그어진 운동화. 와, 저는 유니폼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리명아. 빨리 갈아입어. 선배 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얼른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진짜 선수 같았죠. 이제 나도 진짜 선수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몰랐죠. 첫 훈련 날, 비 오는 그라운드.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오늘 훈련 쉬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꼬마 동기가 물었어요. 쉬긴 뭘 쉬어. 비 오면 더 훈련해야지. 선배 언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과연 지도원 동지가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전원 집합. 우리는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라운드는 이미 진흙탕이 돼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흙탕물이 첨벙첨벙 튀었죠. 오늘은 특별 훈련을 하겠다. 지도원 동지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 비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너희들 새 유니폼 받아서 좋지? 네.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그 유니폼에 진짜 선수의 때를 묻혀야지. 지도원 동지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어요. 전원 그라운드 가운데로 모여라. 우리는 그라운드 한가운데로 모였어요. 거기는 무릉덩이가 가장 큰 곳이었죠. 이제부터 구르기 시작. 네. 구르라고. 저 흙탕물 속에서. 하지만 닥치고 구르기 시작. 호루라기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진흙탕에 몸을 던졌어요. 철퍼덕.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비린내 나고 뭔가 쓴맛이 났죠. 옆에서 누군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구르라고.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야.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얼굴에 머리카락에 입속에 진흙이 들어갔어요. 새하얗던 유니폼은 온통 갈색으로 변했죠. 좋아. 이제 팔굽혀펴기 50개. 네. 우리는 진흙탕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손이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죠. 팔이 후들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그때였어요. 퍽. 뭔가 제 등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진흙탕에 얼굴을 박았어요. 축구공이었어요. 물먹은 가죽 축구공. 그게 제 등을 후려친 거였죠. 리명아, 일어나서 다시. 네. 저는 얼른 일어나서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퍽. 지도원 동지는 계속 우리한테 공을 던졌어요. 물먹은 가죽공은 돌멩이처럼 무거웠고 맞으면 뼈가 욱신거렸죠. 으악,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1시간, 2시간,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굴렀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는 진흙 괴물이 돼 있었어요. 얼굴도 머리도 옷도 온통 갈색이었죠. 좋아. 이게 진짜 선수의 모습이다. 지도원 동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새 옷 입고 깨끗하게 축구한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 너희는 진흙 속에서, 비 속에서, 눈 속에서도 공을 차야 해. 알겠나? 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등에, 팔에, 다리에 시퍼런 멍이 피어 있었죠. 아파. 옆에 있던 동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선배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맞았어요. 그건 정말로 시작일 뿐이었죠. 3년이 흘렀어요.
4.25 체육단의 주전 미드필더가 됐어요. 그날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안북도 대표팀과의 도 대항전이었죠. 이기면 전국대회 나간다. 알겠나? 감독 동지가 우리 얼굴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네. 우리는 그라운드로 뛰어나갔어요. 경기는 치열했어요. 전반전 0대0, 후반전도 0대0. 그러다가 후반 종료 5분 전, 상대팀 공격수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막아야 해. 저는 달려들어 태클을 했어요. 휙. 하지만 공을 못 잡았어요. 대신 상대 선수를 넘어뜨렸죠. 삑.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페널티킥. 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페널티킥은 골로 연결됐고 우리는 0대1로 졌어요.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버스 타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버스가 안 보였어요. 버스 어디 갔어? 저기 봐. 가고 있어. 멀리서 버스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우리 태워주세요. 우리는 소리쳤지만 버스는 그냥 가버렸어요. 창문으로 감독 동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고 분노에 찬 표정이었죠. 너희들 져놓고 무슨 낯짝으로 버스를 타? 감독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그리고 버스는 사라졌어요. 이제 어떡해? 동기들이 울먹였어요. 그때 선배 언니가 말했어요. 걷는 수밖에 없어. 평양까지. 네. 여기서 평양까지요? 그게 얼마나 먼데요? 60km쯤 될 거야. 60km.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가자. 저는 먼저 걷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나왔죠. 아파. 뒤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울지 마. 계속 걸어.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밤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언니, 나 못 걷겠어. 일어나.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 일어나라고. 저는 그 동기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평양 외곽이 보였어요. 다 왔어. 우리 다 왔어.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합숙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시체처럼 쓰러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엔 절대 지면 안 돼.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우리 팀은 무서워졌어요. 경기 때마다 감독은 우리한테 말했어요. 심판이 안 보면 정강이 깔아. 알겠나? 네. 넘어뜨려도 돼. 단 들키지 마. 네.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들개가 됐어요. 특히 저는 그랬죠. 사람들은 저를 평양불독 미친 개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체육단 식당에서 일이 터졌어요. 우리는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어요. 축구할 때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예술체조 선수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죠. 야, 저기 좀 봐. 머리 짧은 것들. 예술체조팀 선수 하나가 우리를 보고 킥킥거렸어요. 남자야, 여자야? 글쎄 모르겠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 말도 하네. 여자였구나. 크크크. 예술체조팀 애들이 웃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너 얼굴 예쁘게 기름칠 해놨네. 내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까? 뭐야? 그 애가 뒤로 물러났어요. 언니들,
같이 가자. 제 뒤에서 동료들이 일어났어요. 좋아. 저것들 아주 머리를 다 뽑아버리겠어. 축구부 10명과 예술체조부 10명이 식당 한가운데서 대치했어요. 너희가 뭔데? 우린 공 차는 년들이야. 그래서? 우린 리본 돌리는 년들인데, 그래서? 순간 누군가 밥그릇을 던졌어요. 그리고 난투극이 시작됐어요. 으악! 이년들아. 저는 제일 앞에서 싸웠어요. 예술체조 선수들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죠. 너희가 우릴 우습게 봐? 이년들 쌍판을 아주 다 갈아버리겠어.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다들 멈춰. 감독 동지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얼른 떨어졌어요. 감독은 난장판이 된 식당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웃었어요. 크크크, 잘했다. 네.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축구는 팀워크야. 팀 동료를 위해 싸울 줄 알아야 진짜 선수지. 잘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우리한테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당 간부가 우리 합숙소로 찾아왔어요. 리명아, 나와. 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너 출신 성분이 뭐지?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 삼촌이 월남했다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삼촌. 아버지의 동생이 1970년대에 남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 같은 년이 평양에서 운동한다? 말이 돼? 동지, 제발. 짐 싸. 내일 당장 함경도로 간다. 네. 거기 탄광촌에 체육지도원 자리가 있어. 거기서 일해.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축구선수예요. 닥쳐. 당의 결정이야.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4.25 체육단에서 쫓겨났어요. 평양에서 하루 꼬박 걸려 함경도 산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함경도 탄광촌. 제가 배정받은 곳은 초등학교 체육지도원이었어요. 숙소는 학교 뒤편 헛간이었죠. 여기서 자라고요? 불만 있어? 없으면 들어가. 헛간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죠. 이런.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나 이러려고 축구했나?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어요. 저는 낮에는 꼬마들한테 축구를 가르쳤고 밤에는 헛간에서 바퀴벌레랑 같이 잤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편지를 써야겠어. 중앙당에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저는 밤새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당 간부 동지께 저는 리명아입니다. 4.25 체육단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공을 찼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함경도 탄광촌에서 헛간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조국을 위해 다시 공을 차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평양으로 불러주십시오. 리명아 올림.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종이에 눈물 자국이 번졌죠. 저는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요. 제발, 제발 답장이 오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학교 교장이 저를 불렀어요. 리명아, 너한테 온 거야. 그게 뭔지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양 중앙당에서 온 편지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못 뜯었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리명아 동무. 동무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무의 열정을 높이 샀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기차로.
평양으로 복귀하시오. 중앙당 체육부. 으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양이다. 나 평양 간다. 저는 교장실을 뛰쳐나가 운동장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함경도의 산들이 점점 멀어지고 평양이 가까워졌어요. 나 돌아간다. 그라운드로.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4.25 체육단 그라운드로. 진흙탕 속에서 굴렀던 그곳으로. 들개들의 전쟁터로.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27이 됐고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어요. 평양 미친 불독이라는 별명도 유명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출신 성분 문제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팀 동료가 저를 불렀어요. 명아야, 너 집에서 전화 왔어. 집에서요?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운동할 때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였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잡혀갔어. 네. 보안부에서 왔어. 삼촌 때문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삼촌이요? 응. 연좌제래. 어머니를 교화소로 끌고 갔어. 교화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제요? 어제. 새벽에. 오빠, 내가 지금 갈게요. 안 돼. 너까지 연루되면. 오빠, 어머니가 잡혀가셨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렸어요. 다음 날 저는 보안부로 갔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보안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 면회? 제 어머니입니다. 리 씨. 아, 연자제 그 사람? 리명아가 딸이구만. 네. 너 운동선수지? 4.25 체육단? 네. 보안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운동 잘해봤자 소용없네. 성분이 더러우면 끝이지.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면회. 가능합니까? 일주일 후에나 가능할 거야. 신청서 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썼어요. 일주일 후. 리명아. 보안원이 저를 불렀어요. 면회 승인 났다. 오늘 오후 2시에 와. 감사합니다. 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오후 2시. 저는 교화소 앞에 섰어요. 높은 담장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감시탑에서 보안원이 저를 내려다봤죠. 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어요. 시멘트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여기야. 보안원이 한 방을 가리켰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작은 방이었어요. 가운데 유리창이 있고 양쪽에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죠. 앉아서 기다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5분쯤 지났을까요?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 그 모습이. 어머니는 뼈만 남아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체중이 반으로 준 것 같았어요. 옷이 헐렁하게 매달려 있고 뺨은 푹 꺼져 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머리는 삭발당해서 짧았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유리창에 대셨죠. 저도 손을 대었어요.
유리창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겨우 들릴 정도였죠.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네 삼촌 때문에. 연좌제로. 그게 무슨. 삼촌은 30년 전에. 당은 잊지 않는단다. 명아야. 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발 버티세요. 명아야, 너는 탈출해라. 네. 여기서. 도망쳐라. 나만으로.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까지 잡히면 우리 가족 다 끝이야.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명아야. 너라도 잘 살아라. 싫어요. 어머니 두고 못 가요.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빼낼게요. 꼭 구해드릴게요. 시간 끝났다. 보안원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보안원이 어머니를 끌고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뒤돌아보며 저를 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도망쳐라. 문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어머니, 꼭 구해드릴게요. 교화소를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웠어요.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러다가 두만강 둔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교화소에 갇힌 사람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남한뿐이다. 남한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해. 남한.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쓰면 어머니를 빼낼 수 있을 거야. 위험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한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빼낸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과는 반대였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 준비를 했어요. 언니, 강 건너면 진짜 살 수 있어요? 그럼. 남한 가면 돈 벌 수 있어. 너 운동선수였잖아. 일자리 많아. 탈북 당일 밤 11시. 저는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 근처 숲으로 갔어요. 달은 없었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저기 봐. 저게 두만강이야.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들 교대 시간이 12시야. 그때 뛰어야 해. 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운가? 네. 당연하지. 나도 겁나. 근데 가야지. 안 그래? 네. 저는 어머니의 뼈만 남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58분. 준비해. 2분 남았어. 저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어요. 손이 떨렸죠. 자, 이제 가.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강둑으로 달렸어요. 발밑에서 풀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강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였어요. 멈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뛰어. 지금 당장 뛰어. 브로커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멈추지 않으면 쏜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탈북자 잡는 훈련받은 개들. 뒤를 돌아봤더니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들. 검은 그림자 같은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오고 있었죠. 뛰어들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강둑 끝에서 몸을 날렸어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제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팔을 휘저으며 헤엄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어요. 총알이 제 머리 옆 물속으로 박혔어요. 물보라가 튀었죠.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물속은 완전히 캄캄했고 차가웠고 무서웠어요. 죽는 건가? 나 여기서 죽는 건가?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공기가 필요했지만 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탕,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물속에서도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뼈만 남은 손으로 유리창을 만지던 모습. 안 돼. 나는 못 죽어. 어머니를 구해야 돼. 저는 다시 팔을 저었어요. 물속에서 눈을 감은 채 앞으로 나아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올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조금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저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푸아, 공기를 마셨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와랄랄. 개들이 강둑에서 지저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강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어요. 하하. 웃음이 나왔어요. 살았어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계속 헤엄쳐. 앞에서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다시 팔을 저었어요. 팔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죠. 온몸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그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5분, 10분, 15분. 제 손에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돌이었어요. 강 반대편 바닥이었죠. 다 왔어. 저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갔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가 딱딱딱 부딪혔죠. 일어나. 빨리 일어나. 브로커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중국공안 올 수 있어. 빨리 숲으로 뛰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죠. 나 해냈어. 살았어. 저는 그 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총알이 날아오는 강을.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한으로 입국했죠. 점쟁이 군관이 말했던 두 번째 비행기. 그게 남한으로 오는 비행기였어요. 남한에 도착하고 3개월간 하나원에서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한국 생활. 서울 정착 1일차. 여기가 명화 씨 집입니다. 하나원 담당자가 임대 아파트 문을 열어줬어요. 고마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네온사인들.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지만 저는 짐도 풀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빨리 일을 구하자. 어머니를 위해서 거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나왔어요. 저기 골목으로 도망가면, 저 건물 뒤로 숨으면, 북한에서 늘 도망갈 준비를 했던 습관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한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함흥냉면. 함흥. 제가 추방당했던 그 함경도의 도시 이름이었어요. 여기라면. 저는 주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사장 선생, 여기 사람 씁니까? 제가 물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사람 씁니까? 일자리 있습니까?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저기, 혹시, 사장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사장 선생이라는 말과 사람 씁니다라는 말투가 조폭들이 쓰는 말투랑 똑같았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서요. 북에서 왔어요. 탈북자세요? 네. 일 잘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표정이 풀렸어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하루 4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루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1년이면 어머니 구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고 청소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6개월 동안 700만 원을 모았어요. 언니, 이 돈으로 우리 어머니 빼낼 수 있을까요? 저는 탈북 선배 언니한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브로커 아는데 맡겨봐. 1,000만 원이면 빼낼 수 있대. 정말요? 그럼 3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 거네요. 응. 근데 명화야, 일단 700만 원 먼저 줄래? 성금으로 넣어야 한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 건넸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래, 걱정 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언니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언니, 진행 어떻게 돼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알았어요. 사기당했구나. 언니는 그냥 사라졌어요. 제 700만 원을 들고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 다 날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돈이 돌아오나? 다시 모으면 되지.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얼마 후 함흥냉면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명아 씨, 이거 봐요. 신문 광고를 보여주셨어요. 피부 미용 자격증 취득 후 월급 200만 원 이상 보장. 설거지만 하면 언제 돈 모아요. 자격증 따서 돈 더 벌어요. 하지만 사장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해봐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피부 미용 학원에 등록했어요. 어머, 탈북자세요? 학원 원장이 저를 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탈북자들은 보통 중간에 포기하던데. 환불 안 돼요. 알죠? 네. 영어 단어 외워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크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원장의 태도가 너무 불쾌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보여주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피부는 영어로 스킨, 표피는 에퍼더머스. 선생님이 칠판에 영어 단어를 적었어요. 저는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에피, 뭐라고? 한 달이 지났어요. 다른 학생들은 술술 외우는데 저만 못 외웠어요. 리명아 씨, 이번 주 시험 또 떨어졌네요. 탈북자는 역시 안 되나 봐요. 원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학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산이 나왔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자. 저는 산을 올랐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작은 암자가 보였어요. 스님, 여기서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러시게. 스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네. 공부가 안 돼요. 공부?
뭘 공부하는데? 피부 미용이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스님이 웃었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게. 조용하니까 좋지 않겠나? 정말요? 그럼 저는 그날부터 절에서 지냈어요. 새벽 4시 스님이 절 마당을 쓸 때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에퍼더머스, 표피, 에퍼더머스, 표피. 한 단어를 1000번 썼어요. 공책 한 권이 그 단어로 가득 찼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서 피가 났어요. 피가 나면 휴지로 감고 또 썼어요. 더머스, 진피, 더머스, 진피.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밥 먹을 때도 단어를 외우고 잘 때도 단어를 외우고. 스님이 말했어요. 명화야, 너 정말 독하구나. 스님, 저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래, 알겠네. 한 달 뒤 시험 날이 왔어요. 리명아 수험생, 들어오세요. 저는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에퍼더머스, 더머스, 모든 답이 손가락 끝에서 튀어나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 날. 리명아. 네. 합격. 네. 합격이에요. 축하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합격이에요? 네. 만점이에요. 으아.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학원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 합격했네요? 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탈북자도 할 수 있어요. 보셨죠? 저는 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스님,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네. 스님이 웃으셨어요. 명화야, 너는 독종이야. 이 세상 누가 널 무시해도 너는 해낼 거야.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절을 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난 뒤 저는 강남의 한 피부과에 취직했어요. 월급 300만 원. 설거지할 때보다 3배나 많은 돈이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다짐했어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북한 그라운드에서 굴렀던 날들. 두만강을 헤엄쳐 건넌 날. 사기당하고 절에서 공부했던 날들. 모든 게 제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죠. 진흙탕에 미친 불독이. 이제는 서울의 독종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피부과 원장님의 권유로 골목 뒤편에 작은 가게를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리명아 피부관리실. 간판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제일 큰 궁전 같았죠. 드디어 내 가게야. 간판을 올리는 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축구공 차던 꼬마가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가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어머니 봐요. 제가 사장 됐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개업 첫날.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아, 새로 오픈했네요. 얼굴 관리 받으러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저는 신이 나서 손님을 모셨어요. 자, 여기 누우시라요. 네. 손님이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손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피부가 좋았어요. 잡티도 별로 없고 탄력도 괜찮았죠. 어머니. 네. 살가죽이 참 곱습니다. 순간 손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어머니 살가죽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고운 살가죽은 처음이에요. 손님이 몸을 일으켰어요. 저기요. 네. 살가죽이라는 말은 좀, 왜요? 살가죽 좋다는데요? 아니, 그게, 남한에서는 그 말을 잘 안 써요. 좀 무섭게 들려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북한에서는 살가죽이 표준어인데 왜 무섭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피부요. 피부가 좋다고 하면 돼요. 아, 피부. 알겠습니다. 손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누웠어요. 저는 관리를 시작했어요.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닦고 스팀을 쐬고 팩을 했죠. 제 실력은 확실했어요. 손은 빨랐고 기술도 좋았어요. 원장님 손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30분 후 관리가 끝났어요. 자, 일어나시라요. 네. 손님이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와, 피부가 정말 좋아졌네요. 그렇죠? 제가 잘하죠? 네, 정말 잘하세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내고 나갔어요. 좋아. 이거면 되겠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하루에 5명, 6명씩 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30대 초반의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관리를 시작했어요. 손님 얼굴에 클렌징 폼을 바르고 있는데 손님이 말했어요. 원장님, 미안한데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네, 물이요, 목이 좀 말라서요. 미안하다고요? 손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정말로 잘못했을 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손님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남한에서는 부탁할 때 미안한데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습관이요? 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먼저 말을 하시지. 죄송해요, 원장님. 손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관리를 받고 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어요. 나만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해. 어느 날 50대 손님이 왔어요. 관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손님이 누워 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옆으로 누우시라요. 네, 옆으로 누우시라요. 손님이 몸을 굳혔어요. 저기요. 누우시라요가 뭐예요? 옆으로 눕는다는 말인데요. 손님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남한에서는 옆으로 누워주세요라고 해요. 네, 누우시라요는 좀 명령조처럼 들려요. 명령이요? 그냥 눕는다는 말인데. 저는 또 당황했어요. 북한에서는 누우시라요가 존댓말인데 남한에서는 명령조래요. 남한 말 진짜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리자 손님이 웃었어요. 원장님 북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말투가 그렇구나. 괜찮아요. 근데 손님들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씁쓸했어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명, 1명. 어느 날은 아예 손님이 1명도 안 왔어요. 왜 안 오는 거야? 저는 빈 가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저 지난번에 갔던 김미영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원장님 기술은 정말 좋으세요. 근데요?
말투가 좀 무섭게 들려요. 살가죽이 곱습니다. 누우시라요.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손님한테 화내시잖아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다른 손님들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원장님. 기술은 정말 최고인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말투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손님들 피부를 정성껏 관리했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말투 때문에 손님들이 무서워한대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개월 후 폐업. 결국 가게를 닫았어요. 리명아 피부관리실 폐업.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기술은 좋았어요. 손님들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 때문에 망했어요. 말이 문제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남한에서는 말이 다르다는 걸. 같은 한국어인데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 달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통장 잔액을 봤어요. 3,200만 원. 피부관리실 하면서 번 돈에서 폐업 비용 빼고 남은 거였죠. 이제 뭘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리. 저는 북한에서 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웠어요. 특히 명태조림. 어머니의 명태조림은 정말 맛있었죠. 그래. 음식으로 하자. 음식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맛으로 승부하면 되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어요. 명태조림 전문 식당. 메뉴는 하나. 명태조림. 거기에 밥이랑 반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말 안 해도 돼. 그냥 음식만 맛있게 내놓으면 되지. 저는 웃었어요.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남은 돈으로 주방 기구를 샀어요. 냄비, 칼, 도마, 가스레인지. 그리고 간판을 달았어요. 명안의 명태조림. 피부관리실 간판보다 훨씬 작았지만 저는 뿌듯했어요. 이번엔 잘 될 거야. 개업 전날 밤 저는 명태조림을 연습했어요. 명태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었죠. 북한식 양념.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 설탕. 끓이면서 맛을 봤어요. 이 정도면 되겠어. 어머니의 맛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명태조림으로 장사합니다. 봐주세요. 개업 첫날. 개업했습니다. 명태조림 7,000원. 저는 가게 앞에서 소리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다 지나갈 때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명태조림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냄비에 명태조림을 담고 밥을 푸고 반찬을 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손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명태조림을 한 입 먹었죠.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요. 아, 어머님 요리 실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손님은 순식간에 밥을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주방에 앉아 울었어요. 맛있다고 했어. 말 때문에 망한 피부관리실. 하지만 음식은 달랐어요. 음식은 말이 필요 없었죠. 맛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입소문이 났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명태조림 진짜 맛있는 집 있대. 어디? 명화네. 응. 거기 사장님 말 없는데 음식은 예술이야. 손님이 늘었어요. 하루에 20명, 30명.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명태를 삶았어요. 어서 오세요. 말은 짧게 했어요. 주문 받고 음식 내놓고 계산 받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손님들은 만족했어요. 사장님 과묵하시네. 말은 없어도 음식 맛은 최고야.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게 내 길이구나. 명안의 명태조림은 대박이 났어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제가 북한에서 꿈도 못 꾼 돈이었죠. 어머니 봐요. 제가 돈 벌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통장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통장 잔액 5천만 원.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무렵 제 인생에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장님, 명태조림 정말 맛있네요. 그는 30대 후반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매일 점심에 찾아와서 명태조림을 먹었죠. 사장님은 혼자 가게 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혼자 살아서 이런 집밥 같은 음식이 좋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6개월 후 그가 프러포즈했어요. 명아 씨, 나랑 결혼해요. 정말요? 네. 명아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는 울었어요. 제 나이 37, 탈북자의 사연 많은 여자인데 이렇게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식당 손님들이 하객이었죠.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식당도 잘 되고 결혼도 했고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와. 남편은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 정말 갖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나이 37, 고생 끝에 찾아온 아이였어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만큼 더 귀하고 소중했죠. 어머니, 제가 엄마가 돼요. 어머니처럼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단골 손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30대 후반의 말쑥한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명함을 건넸죠. 저 증권사에서 일해요. 사장님, 이렇게 힘들게 돈 버시지 말고 투자 한번 해보세요. 투자요? 저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네. 지금 딱 좋은 종목이 있어요. CNK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요? 네. 다이아몬드 채굴 회사인데 국가 프로젝트예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캐는 거죠. 국가 프로젝트요? 그럼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뭘 믿어요?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지금 주가가 2,000원인데 1년 뒤에는 10,000원 갈 거예요. 5배 뛰는 거죠. 5배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5천만 원을 넣으면 2억 5천만 원. 2억이면 어머니를 빼낼 수 있어. 그리고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사장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주면 주가가 오를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정보 아무한테나 안 알려드려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주식 투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식? 갑자기 왜? 증권사 사람이 좋은 종목 알려줬어. 국가 프로젝트래. 명화야, 그런 거 위험해. 하지 마. 5배 오른대.
우리 돈 늘려서 아이 잘 키우자. 명아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욕심 부리지 마. 욕심이 아니야. 나는 어머니도 구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한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명아야, 나는 반대야. 절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2억 5천만 원만 맴돌았죠. 일주일 후 저는 남편 몰래 결정했어요. 5천만 원 다 넣겠습니다. 와, 사장님 결단력 좋으시네요. 브로커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통장을 텅 비웠어요. 2년 동안 명태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설거지하며 모은 돈. 그걸 다 넣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부자 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처음 2주는 좋았어요. 주가가 올랐거든요. 2,000원, 2,500원, 3,000원. 여보, 벌써 50% 올랐어. 그래.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났죠. 내가 옳았어. 3주 차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500원, 3,200원, 2,800원.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떨어져요? 아, 그냥 조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 더 사야 돼요. 더 사요? 네. 물타기 하셔야죠. 지금이 기회예요. 하지만 저 돈이 없는데요. 사장님, 식당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 빼서 넣으세요. 금방 회복됩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보증금 빼서 좀 더 투자하려고.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보증금까지 왜 빼? 명아야, 정신 차려. 아니야. 나라가 하는 일이 망할 리가 있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당신은 모르니까 그래. 나는 전문가한테 들었어.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뺐어요. 그리고 또 넣었죠.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2,800원, 2,000원, 1,500원, 1,000원. 저는 미쳐갔어요. 매일 핸드폰으로 주가만 확인했어요. 식당 일도 손에 안 잡혔죠. 명아야, 이제 그만해. 손절하고 나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 명아야, 나 좀 내버려둬. 저는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명아야, 나는 못 살겠어. 뭐? 너 지금 완전히 미쳐 있어.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 나는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 못 차렸어. 늦었어. 나는 이미 지쳤어. 아이는 당신이 키워.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못 키우겠어. 남편은 짐을 쌌어요. 그리고 나갔죠.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로부터 3개월 후 배가 아팠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떠났고 친구도 없었죠.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산모님, 지금 진통 시작됐어요. 출산하셔야 해요. 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주변에는 남편들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죠. 힘주세요. 아팠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죠. 마흔이 다 되어 낳는 아이. 늦둥이. 귀한 아이인데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기저귀 살 돈도 없잖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때였어요. 분만실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속보입니다. C&K 다이아몬드 본사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산모님,
힘 빠지면 안 돼요. 계속 힘 주세요. CNK 다이아몬드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주가는 하한가를 치며 속절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아기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죠. 내 돈, 내 돈이, 내 아이의 미래가.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한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기를 안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비도 아까워서 버스를 탔죠. 아기를 안고 버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느껴졌어요. 통장 잔액 50만 원, 8천만 원이 50만 원이 된 거였어요. 아기가 울었어요. 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기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기저귀 사야 하는데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5만 원. 이거로 기저귀 사면 밥은?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장롱 밑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동전이었어요. 10원, 50원, 100원.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서 동전을 긁어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먼지투성이가 됐어요. 동전이 2,340원이었어요. 저는 그 동전을 꽉 쥐고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완전히 미쳤지. 늦은 나이에 낳은 귀한 핏덩이. 그런데 기저귀 값도 없는 신세가 되다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기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쳤어. 욕심을 부렸어.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저는 장롱 밑에서 긁어모은 동전과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아줌마, 기저귀 제일 싼 거요. 얼마짜리? 5만 원짜리요. 여기 있어요. 기저귀를 샀어요. 남은 돈은 2,340원. 라면이라도 사야 했어요. 라면 한 봉지요. 1,000원. 라면을 샀어요. 남은 돈 1,340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기를 안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투자한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파산과 이혼이었죠. 아기가 울었어요. 아기를 꽉 안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아기한테 젖을 물렸어요. 아기는 배가 부른지 잠들었어요. 잠든 아기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월세도 못 낼 텐데. 통장 잔액 50만 원. 월세는 70만 원. 20만 원이 부족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브로커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끊겼어요. 다시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기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통장 잔액 50만 원. 아기는 매일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분유를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한다. 밑바닥부터.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명태를 샀어요. 아기를 업고 가게로 갔죠. 응애. 아이가 울었어요. 잠깐만. 엄마가 일 좀만 하면 돼.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명태를 손질했어요. 칼로 비늘을 긁고 내장을 꺼내고 토막을 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명태조림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저는 아기를 보행기에 앉히고 요리를 했어요. 명태를 넣고 물을 넣고 양념을 넣었죠. 손님 음식을 내놓고 얼른 달려가 아기를 안았어요.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젖을 물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은 아기한테 젖 물리는 시간뿐이었죠. 발이 퉁퉁 부었어요. 종아리에는 핏줄이 터져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해. 월세를 내야 해. 아기를 키워야 해. 한 달이 지났어요. 매출 1,500만 원. 순수익 500만 원. 좋아. 이 정도면 저는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샀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2년이 지났어요. 명안의 명태조림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여기 줄 서야 돼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점심시간마다 줄이 섰어요. 저는 직원을 2명 고용했어요. 사장님, 명태 다 떨어졌어요. 알았어. 내가 더 사올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돈이 생겼거든요. 통장 잔액 5천만 원. 주식으로 날린 돈을 다시 모은 거예요. 어머니, 봐요. 제가 다시 모았어요. 그 후로 2년 뒤 명안의 명태조림은 이제 강남으로 확장했어요. 본점은 구로에 두고 강남에 2호점을 냈죠. 사장님, 강남점도 대박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연 매출 12억 원. 제가 꿈도 못 꾼 숫자였어요. 통장 잔액 2억 원. 드디어 이만큼 모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쳐다봤어요. 이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어. 저는 탈북 브로커한테 연락했어요. 예전에 알던 브로커들은 다 잠적했지만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여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 빼내고 싶은데요. 누구요? 제 어머니요. 교화소에 계셔요. 교화소? 어디 교화소요? 함경북도 12호 교화소요. 거기는 좀 어려운데.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최소 2억은 있어야 해요. 2억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이었어요. 네. 교화소 보안원한테 뇌물 주고 탈출시키고 중국 거쳐서 남한까지 데려오는 비용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래요? 그럼 먼저 어머니 정보 좀 알아봐야 해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저는 어머니 정보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죠. 제발 좋은 소식이길.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리명아시죠? 네.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브로커가 침묵했어요. 왜요? 왜 말이 없으세요? 리명아 씨. 제가 알아봤는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교화소 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답니다. 뭐라고요? 2002년이요. 2002년 겨울에 돌아가셨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2002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에요. 그럼 제가 남한에 온 그 해. 그렇죠. 사장님이 남한에 오시기 직전에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다른 브로커들이 사장님한테 연락 온 적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신 척하면서 사장님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 네. 다
탈북 브로커 중에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요. 가족 구한다고 돈 주면 그냥 먹고 튀는 거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제가 지난 14년 동안 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하려고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퍽!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남한에 온 2002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14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진흙탕에서 굴렀고, 두만강을 건너고, 설거지하고, 사기당하고, 주식으로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모든 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거야.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뽑았어요. 2억 원. 현금 뭉치가 가방에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바닥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지폐가 바닥을 뒤덮었어요. 저는 돈 위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엄마, 제가 14년 동안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 구하려고 했는데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완전 바보였어요. 진작에 알아볼 걸. 진작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온 사방에 돈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14년 전에 가셨으니까요. 저는 한 달 동안 가게를 쉬었어요. 직원들한테 맡기고 집에만 있었죠. 엄마, 5살 된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왜 민수야?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슬퍼서. 왜 슬퍼? 엄마의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거든. 할머니? 응. 근데 엄마가 그걸 몰랐어. 오래전에 가셨는데. 할머니 언제 가셨어? 민수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 못 만난 거야? 응. 못 만났어. 그럼 슬프겠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 안 떠나.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마워. 민수야. 저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가게에 나갔고 명태를 삶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어느 일요일, 저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엄마, 축구공. 아들이 축구공을 가리켰어요. 축구하고 싶어? 응. 저는 축구공을 샀어요. 자, 민수야. 차봐. 응. 아들이 축구공을 찼어요. 콩. 발가락으로 찬 거였어요. 아야. 민수야, 발가락으로 차면 아파. 발등으로 차야지. 발등? 응. 엄마가 보여줄게. 저는 축구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발 발등으로 찼어요. 탁. 공이 시원하게 날아갔어요. 와, 엄마 대박. 후후, 엄마는 원래 축구 선수였어. 진짜? 응. 북한에서 축구 엄청 잘했지. 저는 오랜만에 공을 차며 웃었어요. 그래. 나는 축구 선수였지. 평양 미친 불독 리명화. 저녁을 먹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슈퍼맨이야. 슈퍼맨? 응. 축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가게도 하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 엄마가 슈퍼맨이지.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 거야. 그래, 민수야. 엄마가 강하게 키워줄게. 아들이 잠든 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잘 키우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구할 수 없는 분이셨네요. 눈물이 났어요. 14년 동안 헛된 꿈을 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별이 더 반짝였어요. 어머니를 구한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헛되게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제 이름은 리명화입니다. 밤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불독이었고 남한에서는 명태조림 사장이에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가셨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래 평양 불독 리명하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이다. 2025년 현재 명안의 명태조림은 서울에 7개 지점을 두고 있어요. 연 매출 30억 원. 저는 더 이상 주방에서 일하지 않아요. 대신 경영을 하죠. 아들 민수는 이제 13살이 됐어요. 엄마, 나 오늘 축구 시합 이겼어. 진짜? 우리 민수 대단한데? 응. 나 엄마 닮아서 축구 잘해. 저는 웃었어요. 그래, 엄마 닮았지. 엄마 피가 흐르니까 가끔 꿈을 꿔요. 어머니가 나오는 꿈. 명아야, 잘하고 있구나. 네,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어머니. 제가 어머니 구하려고 14년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처음부터 괜찮다. 내가 그 꿈을 꿨기에 여기까지 온 거잖니. 명아야, 너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아요. 어머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진흙탕에 들게에서 평양 불독으로, 평양 불독에서 강남 사장으로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왜냐고요? 내래 리명하니까요.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라디오에서는 인생의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채널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